근육지방 제거 수술하고 사시된 여자 아이고 어떡하니. 특히 요 밑에서 안구를 그럼 당연히 바로 사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이내 효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프팅은 반대합니다. 입이 진짜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진짜 힘들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안용수입니다. 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이 수술 해도 정말 되나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권할 수 있어요? 혹은 저희 어머니나 이런 가족에게 이 수술을 정말 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정말 저도 제 가족한테 권할 수 있는 수술들을 권해야 되겠죠. 또 시술들을 권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절대 제 가족에게도 추천드리지 않는 5가지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의 실 리프팅입니다. 코의 실 리프팅이 이제 코끝이 낮잖아요. 그럼 대부분 코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바늘을 퐁 뚫어갖고 코 밑에다 실을 막 넣죠. 그리고 이거 갖고도 힘이 안 되니까 이쪽에도 넣고 이렇게도 넣어요. 산발이처럼.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위에도 실을 막 넣어요. 그거 갖고 이제 볼륨이 부족하면 필러로 같이 채우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코끝은 이렇게 내리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실이 자꾸만 코끝을 찌르다 보니까 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실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에 흉터가 많이 져요. 코 위에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 원해서 코 수술할 때 흉터가 많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술을 한 것처럼 그 결과도 유지도 할 수 없고 흉터만 만들기 때문에 이 시술 반대합니다. 실 리프팅에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은 수술이죠. 대안은 수술인데 무조건 실을 넣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실을 몇 개만 넣어보고 여기에 살짝 필러를 채워봤을 때 그 느낌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게 유지는 안 되니까 그 느낌을 보고 추후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수술하면 되겠다라고 느낌을 얻었으면 나중에 그 모양에 맞게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피부가 얇은 사람은 이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 지나서 코끝에 실이 나왔다? 잘라요. 일주일 뒤에 또 와요. 실 또 튀어나왔다고? 또 잘라요. 그러면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 옛날 코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흉터만 만들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 시술은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침샘 제거 수술입니다. 우리 몸에는 5가지의 침샘이 있어요. 귀 밑샘이 양쪽에 2개가 이렇게 있고, 턱 밑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혀 밑샘에서 5가지의 침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침샘이 발달된 분들, 많이 먹거나 안 씹는 분들이 침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혹은 이제 자기의 먹는 식습관과 상관없이 그냥 침샘이 면역학적으로 발달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귀 밑샘도 이만큼 나와 있고, 턱 밑샘도 이만큼 나와 있고, 혀 밑샘은 보이진 않죠? 혀 밑샘도 다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발달되면은 모양적으로 울룩불룩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거죠. 특히 귀 밑샘도 그렇지만 턱 밑샘이 이렇게 나오면은 턱 밑이 이렇게 더 튀어났다고 하죠. 이 턱 밑에 지방 흡입을 하면서 침샘도 이렇게 자르고 제거를 하고 안쪽에 있는 목 근육을 묶는다라고 하는 요즘에 수술들을 많이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침샘이 너무 큰데 일부의 침샘을 조금 줄여주는 거는 저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침샘을 다 제거하거나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침샘 주변에는 정말 중요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마비되거나 동맥, 정맥이 터진다면은 사실은 정말 응급실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침샘을 정말 다 제거한다면 이 턱 밑샘이라는 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과 상관없이 침이 나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턱 밑샘이 없어지면 당연히 입이 마르겠죠. 그리고 영원히 입안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불편함 때문에 괴로워하실 거예요. 사실 회복도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침샘 절제 수술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입이 진짜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진짜 힘들어. 근데 이 턱 밑샘을 많이 줄이면 입이 완전히 말라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입안이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입 많이 마르면 입냄새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보톡스는 맞아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침샘에도 보톡스를 놓으면은 침샘에 이게 신경이 가잖아요. 신경을 탁 자극해서 침이 나오는 건데 이 신경을 조금 차단하는 거죠. 침이 덜 나오면 당연히 안 쓰니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아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 보톡스를 맞건 혹은 침샘 절제술을 한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턱 밑에 공간이 적어서 턱 밑샘이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니 거상술이에요. 근데 이 미니 거상술이 뭐냐? 일반적으로 귀 앞과 뒤를 절개하는 거를 미니 거상술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조금 째서 올린다, 그걸 미니 리프팅이라고 얘기해서 특히 요즘에는 관자의 절개를 조금 해서 올린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특히 관자만 절개해서 올리는 미니 거상술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얼굴에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지인대를 충분히 분리하지 않고 여기서 올리는 거는 사실은 그 결과가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늘어짐이 많은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피부를 잘라주면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피부에 늘어짐이 정말 많은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히 미니 거상술보다는 확실한 안면 거상 혹은 내시경을 통한 관자를 통해서 올리는 중안면 리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술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얘기하는 미니 거상술은 귀 앞과 뒤로 절개하는 거, 요만큼 절개하는 걸 미니 거상술이라고 하죠.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원래 성형외과 교과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하는 걸 미니 리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자를 절개하는 거를 관자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병원에서는 조금만 절개한다고 해서 어디나 다 미니 거상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미니 거상술은 관자만 절개해서 올린다는 미니 거상술입니다. 그래서 관자만 절개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내시경 중안면 리프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관자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유지인대를 다 분리해서 정말 안면 거상을 하는 것처럼 리프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만 잘라서 여기에 근막만 올리면 이거는 아마 한 달 정도는 효과가 좀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바로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벌릴 때 피부가 쭉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껏 이렇게 올려놨는데 벌렸을 때 피부에 여유가 없으면 결국에는 늘어나게 되겠죠. 정말로 피부가 많이 늘어진 분들은 여기를 줄였을 때에는 분명히 약간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20대부터 거의 40대까지는 피부에 늘어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여기만 절제해서 올리는 미니 리프팅은 한 달 이내에 효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프팅은 반대합니다. 다른 병원은 여기에 있는 근막을 올리고 그거 갖다 안 되니까 여기 실리프팅 같이 추가해서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중안면 리프팅은 실제로 내시경을 보는 방법도 있고 보지 않은 방법도 있어서 안쪽에 있는 근막을 이 통로를 통해서 당겨서 올립니다. 실리프팅처럼 올려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여기만 절제해서 여기만 꼬매서 올리는 수술은 시간이 지났을 때 효과가 금방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예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쪼그라뜨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태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방 조직이 쪼그라드니까 튀어나온 지방이 녹는다. 근데 이 방법이 균일하게 줄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할지라도 균일하게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요. 열어서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은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특히 요 밑에서 안구를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는데 내측지방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레이저를 쏴버리면 그 근육이 마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바로 사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는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는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레이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직접 눈밑 지방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칭은 시술이지만 실제로 수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안이 있나요? 눈밑 지방 재배치 잘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라고 많이 오시는데, 특히 한 50대 이상에서 사실 그분들은 눈밑지방 제거가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눈밑지방 제거를 레이저를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될 줄 아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조심해야죠. 안 좋은 경우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레이저 쌍꺼풀이에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레이저 쌍꺼풀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플라즈마를 통해서 유착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좀 생겨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해요. 이게 문제가 안에 유착이 많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그 유착 때문에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수술할 때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변경이 안 된다거나 혹은 수술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거나 매몰법이나 혹은 안 되면 절개법이나 이렇게 좋은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시적인 유착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매몰법도 있잖아요. 좋은 대안이죠. 유착도 별로 없고 간단하고요. 이 영상 보셨어요? 안 봤는데. 근육지방 제거 수술하고 삭제된 여자에 대한 내용인데 아이고 어떡하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아요. 이 안쪽에서 당기는 근육이 내측 손상된 거죠. 일시적인 손상이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얼추 회복이 될 겁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도 100%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안타까운 경우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고 수술을 해도 항상 위험성이 따르는데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병원의 대처가 또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과가 뭐라 했거든요. 근데 안과? 안과에서는 성형외과 잘못이다. 성형외과 갔더니 이거 괜찮아질 거다. 나는 해당 병원이 아니니까 얘기하긴 좀 그래. 근데 안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그리고 만약 안과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당장 이걸 수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잘린 건지 혹은 잘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근육이 일시적 손상이 있으면은 또 치유되는 기능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죠.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데 재배치하고 혹은 이제 그 막을 고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 바늘을 뜰 때 이 근육을 피해서 정확하게 보고 떠야 되는데 보지 않고 떠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해도 이런 수술이 벌어지는데 안 보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도 추천드리지 않는 5가지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술과 수술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거나 혹은 흉터를 더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과 시술을 무조건 나쁘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환자와 충분히 상의했냐예요. 이거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수술과 시술이 어떤 건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는 아니죠. 의사의 철학과 지식 그리고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무조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형외과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안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